포트 스탠리의 스냅샷을 한눈에 보면 거의 즉시 전형적인 작은 영국 마을의 인상을 받게 됩니다. 사업체는 주로 현지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이 랜드로버를 운전하며 서로를 알고 지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을과 그 마을이 위치한 폴클랜드 제도는 영국에서 8,000마일 떨어진 남대서양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충전된 분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인접한 아르헨티나가 침략한 1982년 4월 2일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침략은 거의 20년 전에 일어난 대부분 잊혀진 드라마틱한 사건에 의해 선행되고 아마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때 폴클랜드 제도의 주민들은 무장한 아르헨티나인들이 그들의 섬에 상륙하여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주장하는 소식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1966년 콘도르 작전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분쟁의 기원은 길고 복잡하며 프랑스, 스페인, 미국과 같은 여러 다른 플레이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르헨티나가 1816년 7월 9일에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을 때 새롭게 창설된 국가에 편입하려고 했던 영토 중 하나는 동쪽으로 약 321.87km 떨어진 일련의 섬들이었습니다. 이 섬들은 사실 1592년에 영국인 존 데이비스가 디차이어라는 이름의 선박으로 처음 발견했지만 거기에 첫 기록된 상륙이 이루어진 것은 거의 1세기 후 또 다른 영국인 존 스트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다가오는 세기 동안 이 섬들은 고래잡이, 물가의 사냥꾼, 해군 병력들이 보급기지로 사용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가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섬들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착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통치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이 섬들은 너무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서 1760년대 중반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의 존재를 몇 달 동안 모르고 섬에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그 후 스페인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는 섬을 떠났지만 영국이 그렇게 하지 않자 스페인 전함의 무장 함대가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스페인은 1811년까지 이 섬들의 군사적 주둔을 유지하다가 남아메리카 독립운동 진압을 위해 철수했지만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독립 이후 아르헨티나인들과 유럽인들이 섬을 식민화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그 풍경은 가혹하고 무자비했습니다. 함부르크의 사업가 루이 베르넷은 1823년에 아르헨티나와 영국으로부터 섬에서의 낚시권을 획득했지만 그가 물가의 사냥 산업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그는 미국의 사척의 배를 압류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렉싱턴이라는 강력한 군사적 반응이 일어났고 이는 베르넷의 많은 사람들을 해적으로 체포하고 섬에 있는 그의 인프라의 대부분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1833년에 지역에서의 영국의 낚시와 선박 운항 권리가 위협받자 영국의 작전 부대가 섬에 도착하여 한 번에 영국을 위해 그들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영구적으로 식민지화되면서 이 섬들은 영국의 이름인 폴클랜드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르헨티나 군대가 그들을 점령한 1982년의 74일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상황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영국에게 이 이야기는 영국 제국의 역사에서 또 다른 장이었고 1982년 이전에는 북방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게는 이것이 국가적인 굴욕의 원인이었고 여러 세대가 그들을 되찾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영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해군은 20세기 초에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중 하나였고 이는 대부분 영국의 조선소가 그들에게 고급 전함을 제공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동안 아르헨티나의 격동의 역사 속에서는 더욱 더 많은 국민주의 아르헨티나인들이 이 역사의 오점을 마침내 지우고 그들의 잃어버린 자부심을 회복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영국이 해외 식민지에서 철수하면서 타이밍이 맞았고 유엔에 따르면 이는 포클랜드 제도를 포함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동의했다. 1966년 해럴드 윌슨 총리 아래 노동당 정부는 아일랜드에 대한 권한을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이전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몇천 마일 떨어진 몇몇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섬들에 대한 적대적인 문제보다 아르헨티나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영국의 이익에 더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달은 영국 식민지와는 달리 포클랜드 제도에는 독립이나 아르헨티나와의 통합을 원하는 주요한 원주민 인구가 없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자신들을 영국인으로 보았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윌슨의 정부는 섬 주민들의 지식이나 승인 없이 부에노스아이레스와의 일련의 비밀 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진전이 없는 자신들의 연속된 정부에 대해 좌절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사람들로부터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부에게 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했다. (1966년 9월 28일) 자정 직후 6명의 승무원과 32명의 승객들이 아르헨티나의 국기를 표시하는 항공사인 에로리너스 아르헨티나 소유의 더글라스 디시사 항공기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륙하여 약 034시간 동안 비행하여 산타크루즈의 리오 갈레로스로 향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들 중에는 학생들이 꽤 있었거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비행 중반 17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 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기를 꺼내 항공기를 납치했다. 이 그룹을 이끈 다르도 카보 25세는 기자이자 페론주의 지지자였다.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 지도자 후안 페론의 교리에 기반한 국민주의 정치 운동이다. 조종실에 무단 진입한 후 겁에 질린 승무원들은 동쪽 바다로 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폴클랜드 제도로 향했다. 비행사들에게는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도착할 만큼의 연료는 있었지만 활주로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착륙할 수 있는 가능한 한 평평한 표면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착륙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납치범들은 완강했다. 그들은 오퍼레이션 콘도르라는 이름의 계획을 진행 중이었고 아무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폴클랜드를 해방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것은 아르헨티나인이 섬을 아르헨티나에 넘기라고 요구한 첫 사례가 아니었다. 단지 2년 전에 미겔 피츠 제럴드라는 이름의 솔로 파일럿이 경비행기로 섬에 착륙하여 영국의 존재를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의가 아니었다. 이들 무장한 남자들은 목표에 헌신했습니다. 비행 648편의 선택은 전혀 무작위가 아니었는데 카보는 그날 그 항공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아르헨티나 해군 제독 호세 마리아 구스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남부 티에라 델 푸에고 지방의 국가 영토 주지사였고 아르헨티나의 관점에서 이는 포클랜드 제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구스만은 그 계획을 모르고 있었고 그의 보좌관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권총을 꺼내려고 하자 그는 즉시 머리를 맞고 총은 납치범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카보는 아르헨티나 국기를 섬에 꽂아 고향의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군대에 의해 즉시 섬을 되찾도록 격려하는 그들의 계획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구스만은 동정하고 있었지만 아직 무단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과 함께 섬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그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를 모르는 채 폴클랜드의 수도 스탠리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수요일로 시작하려고 일어났습니다. 현지 교사 셜리 허텔은 2학년 유아들을 가르치려던 하루를 시작하려던 중 삼촌이 학교 페인터로 일하며 그녀를 밖으로 부르면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허텔과 그녀의 삼촌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두꺼운 구름 뒤에서 나타난 내 엔진 항공기가 낮게 드론을 날리는 것을 보고 곧바로 그것이 곤란에 처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이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조종사는 몇 분 동안 포트 스탠리를 돌아다닌 후 안전한 착륙을 위한 유일한 적절한 장소는 미겔 피츠트 제럴드가 2년 전에 착륙한 곳인 스탠리 경마장이라고 결정했습니다. DC-4는 대략 아침 8시 42분에 경마장에 착륙하여 오른쪽 바퀴가 부드러운 땅에 가라앉기 전에 토프와 늪을 파낸 채 멈추었습니다. 여전히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믿는 몇몇 걱정스러운 섬 주민들이 도움을 주려고 항공기 쪽으로 달려갔지만 대신 그들은 항공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무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주민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에 놀란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 내려가면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섬의 당국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폴클랜드 제도는 1847년 당시 주지사 리처드 클레멘트 무디가 최초의 민병대를 조직한 이후로 어떤 형태로든 소규모 자원봉사 방위군을 유지해왔습니다. 평화 시기에는 폴클랜드 제도 방위군, 즉 FIDF는 대부분 200명 미만의 파트타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영국에서 온 정규 영국군과 함께 일하며 필수적인 현지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방위군 보유는 전직 구성원들이 나이가 들어 많이 떠났지만 여전히 훈련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무장 침입의 소식이 퍼지면서 공격하는 아르헨티나인들에 대한 섬의 방어를 위해 무기를 들고 나서는 자원봉사자들, 노년과 신입이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로열 폴클랜드 제도 경찰은 FIDF가 동원되는 동안 현장으로 더 이상 현지인들이 방황하고 인질로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포트 스탠리의 건장한 남성들 대부분은 라이플을 들고 경마장으로 갔는데, 이들 중에는 병역을 마치고 훈련받은 영국 출신 근로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그날 포트 스탠리 방어에서 가장 능력 있는 전투원들은 FIDF와 함께 일하고 있던 로열 해병대의 소규모 부대였습니다. 1952년 이후로 로열 해병대는 약 30명의 인원으로 섬의 부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1966년에는 불과 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모두 이안 마틴 대위의 명령 아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총잡이들은 폴클랜드 섬 주민들이 그들의 상륙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원래 계획은 비행기를 떠나 섬의 정부 청사로 달려가서 그것을 잡아 연합 국기를 아르헨티나 국기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멀리 착륙해 무장한 방어자, 경찰, 왕립 해병대에 둘러싸여 총격전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그들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질들을 이용했다. 그들은 그들 앞에 흙에 국기를 꽂고 협상을 위해 온 마틴 선장에게 그가 아르헨티나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섬 주민들에게 아르헨티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와 아르헨티나 시민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영어로 된 저품질 전단지를 배포하려 했다. 일부는 호기심에 읽었지만 다른 이들은 평화로운 대치 종결을 위해 거부했다. 그 당시 영국에 있던 주지사 코스모 헤스가드 대신 섬의 식민지 장관 해리 톰슨은 아르헨티나인 3명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마틴 선장에게 호송되어 정부의 집으로 갔지만 회담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인들은 섬이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더욱이 그들의 행동이 의심의 여지 없이 아르헨티나 사람들로부터 정부가 그들의 상륙을 전면 침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들의 계획은 거의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이 아르헨티나에 도달하자 국가적 자부심이 많은 도시 거리로 터져나왔고, 영국 대사의 집은 폭도들에게 포위당했으며, 불행하게도 타이밍이 매우 불행했던 빌라에서는 에든버러 공작이 아르헨티나에서 폴로를 즐기는 동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카보와 다른 납치범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널리 퍼져 있지 않았고, 당시 평소의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얻은 지 3개월 된 신정부는 런던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르헨티나인들은 그들의 신념을 고수하고 톰슨이 아르헨티나가 섬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합의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지 커뮤니티에서 몇 명의 자원봉사자, 테리팩 경찰관을 포함한 인질들을 비행기에서 석방하는 대신에 동의했는데, 테리팩은 거의 20년 후인 1982년의 충돌에서 그의 업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밤이 내리면서 현지 방어군은 납치범들이 항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약간의 심리전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스포트라이트가 비행기에 비춰졌는데, 이는 섬 주민들이 침략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방어군의 위치를 예약하고 수면을 박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컨트리와 웨스턴 음악을 재생하는 큰 스피커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당시 섬에 있던 네덜란드 사제 로돌프 로에를 만나도록 허락받았고,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이상적인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로엘은 비행기의 선체에서 남자들을 위해 미사를 집행했고, 대치의 두 번째 날이 끝나가면서
그들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들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선언했으니까요. 9월 29일 오후 5시에 로엘 신부에 의해 비행기에서 데려나온 납치범들은 모두 아르헨티나 국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현지 당국에 항복했지만 그들이 영국에게 항복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로엘 신부를 통해 가톨릭 교회에게 항복했다고 명시했습니다. 3일 후 아르헨티나 군용 화물선이 스탠리 항구에 도착하여 납치범들과 그들의 전포로들을 아르헨티나로 데려갔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지만 놀랍게도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DC-4 조종사들만은 비행기를 해방하고 다시 이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에 참여한 결과로 다르도 카보는 아르헨티나에서 재판을 받고 3년간 감옥에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그는 납치범 중 유일한 여성인 마리아 크리스티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1976년 군사정권 장악에 반대하다 살해되었고 다른 많은 납치범들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작전은 평화롭게 해결되었지만 그 후폭풍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그 영향은 수년 후에야 완전히 파악될 수 있었다. 첫째, 납치범들은 무장한 군대가 전혀 도전받지 않고 섬의 수도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섬들이 침략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군 파티 8,901, 이 배너 아래에서 섬에 배치된 왕립 해병대의 인원이 3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들은 1982년 4월 아르헨티나의 침략군에 상당한 저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흐름을 막기 위해 렉스 헌트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큰 그림에서 볼 때 포클랜드의 이야기에서 이 납치 사건은 권력 이양에 대한 협상을 방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국의 항복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섬에서 36시간 동안 아르헨티나 국기가 펄럭이는 것은 유사한 야망을 가진 아르헨티나의 한 세대를 영감을 주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아르헨티나에게 큰 고비의 시기였습니다. 쿠데타와 내부 불안의 시기, 포클랜드가 언젠가는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에 힘입어 1982년에 발생한 전쟁은 649명의 아르헨티나인, 255명의 영국인, 그리고 3명의 섬 주민들에게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섬에 대한 열정은 아르헨티나에서는 인질범들이 아르헨티나 시민들을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웅으로 보고 기리며 그들의 가족들은 심지어 정부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르헨티나인이라도 그 사건들을 반복하려고 하면 섬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982년 이후 영국의 군사적 존재는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무장한 전함들이 수면을 순찰하고 대공 미사일 배터리가 주요 정착지를 보호하며 그 위에는 태풍 다목적 전투기의 힘이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입장을 고수하여 포클랜드 제도 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퍼레이션 콤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